수요일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우튀김 한 조각을 환불해달라 이런 고객과의 논쟁 끝에 음식점 점주가 쓰러졌고 또 숨진 사건이 발생을 했고 많은 분들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음식점 주인하고 소비자 간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관계가 세 측으로 봐야 됩니다. 네. 이 음식점이 김밥집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소비자가 있고 배달 앱, 그러니까 세 측을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새우튀김 한 세트가 한 3개 정도 되나 봅니다. 그걸 시켰고 나머지 몇 개 김밥도 시켰는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킨 거 아니에요? 시켰는데 이제 소비자가 네. 어떤 일종의 클레임을 건 거죠. 불명으로 불판을 했는데 문제는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그 중에서도 나머지는 다 그 새우튀김 1개, 나머지 2개는 괜찮았나 봅니다. 1개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음식점 주인하고 언쟁이 벌어졌고. 근데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 이 소비자분이 이 배달 앱 쪽에다가 또 항의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점 주인은 소비자와 배달앱 쪽 두 쪽에 다 항의를 받게 된 거죠. 사실 이것은 이 상황 때문에 전화를 받고 응대하다가 이제 이 음식점 점주분이 네. 전화 받는 과정에서 쓰러져 갖고 뇌사 상태에서 돌아가신. 근데 이 상황이 사실은 상당히 그 배달앱의 갑질이라든가 소비자의 어떤 진상 소비자 여러 가지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이 농축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고 오늘 아침인가요? 다른 라디오 다른 방송에 그 돌아가신 분의 따님이 네. 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진상 손님 있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음식점을 하다 보면은 정말 별의별 손님들을 다 만난다라는 얘기들은 익히 좀 많이 듣기는 했었어요. 그럼 그때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환불해 드린다거나 다른 서비스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대처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여기 플러스 배달 앱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직접적으로 음식점주가 그 손님과 이제 서로 간에 어떤 풀거나 다투거나 이게 아니고 배달 앱을 통한 또 하나의 절차가 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달 앱을 통해서 물건을 시키게 되면 음식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음식을 보는 과정에서 좀 약간 클레임 걸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 고객이 좀 약간 갑질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여러 가지 시켰는데 그중에 새우튀김 1개가 문제가 된 거예요. 도시락을 시켰는데 여러 가지를 시켰는데 그중에서 다른 건 괜찮고. 예. 새우튀김 3개가 시켰는데 2개는 먹고 하나를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5월 8일 날 색이 변색됐으니까 환불을 해달라 그랬어요. 튀김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나중에 봤더니 색이 변했으니까 환불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네. 아마 전화하신 고객께서 전체로 환불해달라 이렇게 또 갑질하신 거예요. 두 개는 먹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된 거고 중간에 쿠팡 위치에서는 중재를 해야 되는데 네. 쿠팡에는 상담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담원들이 그 고객을 쪽에 서가지고 실제적으로 점주 쪽으로 좀 압박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조심해라. 그리고 점주들이 알아서 해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고객하고 점주 간의 고성으로 와가다가 아마 나오는 얘기는 고객이 조금 부모도 없냐 아니면 좀 약간 심한 말 한 것 같아요. 50이 넘은 분한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화 받다가 쓰러지신 거야. 그래가지고 후송이 됐는데 29일 날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커진 건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클레임 걸 수는 있지만 클레임 거는 걸 가지고 또 별점 테러라고 또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거 음식을 제가 이런 앱을 통해서는 한 번도 주문을 안 해봐가지고. 그래요? 네. 음식을 시킬 때 보면은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그 리뷰를 달았는데 저희 예. 딸도 이제 보면은 리뷰를 보고 이 집이 맛있다 뭐다 하면 시키거든요. 별점이 하나부터 5개까지가 있는데 네. 하나짜리는 최하위. 그러면 어떤 곳에다가 음식 시켜 먹을까라고 쭉 보다가 여기는 별점이 낮네 그러면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는 별점 5개 받으면 최고인데 네. 별점 하나까지 주고 또 계속 크레인 걸기 때문에 이 점주는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물론 인과관계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 사건이 이제 계속 퍼지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점주들이 참 힘들다. 잠시 여론이 형성돼 가는 거죠. 네. 지금 상황이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는 중국집 같은 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번호를 알고 전화를 하는 보통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어떤 이 환경 자체가 중간에 배달앱 업체를 끼지 않고는 주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배달 앱을 통해서 어떤 거를 시킬 때 여러 음식점이 있는데 그럼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그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전에 사용했던 사람들의 평가. 그렇죠. 그게 이제 별점이 된 거고 그렇죠. 5점 중에서 5점을 얻기 위해서 여러 그 뭐 소비 음식점들이 노력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실제로 서비스를 제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떤 이유 때문에 일종의 진상이죠. 네. 먹기는 다 먹어놓고 1점만 두고 여기 안 좋다라고 하거나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진상 손님을 배달앱에서 걸러내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블랙리스트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함부로 또 이용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람들도 역시 소비자는 맞으니까 네네. 합리적인 형태의 배달앱이 점주와 소비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소비자 편만 들고 네. 점주한테는 조심하세요. 경고입니다. 네. 이걸 4번이나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상담원이. 그럼 음식점의 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했다 그러면 수용을 하겠지만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 정말 갑질 손님이라든가 진상 손님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힘들고 억울한데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만약에 리뷰를 다는 것에 대해서 네. 내가 아니다라고 거기에 반박한다든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놨어요. 그리고 그 리뷰를 블라인드 처리를 쿠팡에서 해줘야 되는데 네. 블라인드 처리 안 하면은 고스란히 그 사람이 악의성을 가지고 거짓을 쓴다 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점주들이 화난 거예요. 대응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5명한테는 잘했어요. 근데 악의적인 한 명이 1점을 주면은 네네. 평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점주는 되게 뭐 예를 들면 잘했는 다른 점들에 다 잘했는데 네. 악의적인 하나 때는 평균이 떨어지게 되면 이 한 악의적인 한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러니까 점주와 소비자와 앱에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배달 앱이 기준을 안 가지고 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점주한테 뒤집어 씌우거나 뭐 여러 압박하는 지금 사실 또 이 압박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진 것이 아닌가라는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배달앱이 처음에 탄생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음식점 주들은 음식을 제대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그렇죠. 배달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는 외부에 이제 맡겨서 이제 편하게 그 음식을 하고 또 손님 입장에서도 빠르게 전문적으로 그걸 받아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양상이 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별점 알바라고 하는 네. 그게 정말 안 좋은 거죠. 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별점 알바를 고용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음식점 자체가 평점을 예. 높게 받기 위해서 알바를 그렇죠. 고용한다고요? 왜냐하면 항상 상위에 있지 않으면은 배달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사실 인간의 심리가 여러 10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첫 화면에 뜨는 데를 주로 시키겠죠. 그럼 그들끼리의 경쟁도 있는 거. 근데 이것이 이런 형태의 어떤 왜곡된 형태의 별점 형태가 되면은 네. 진짜 서비스가 좋은 가게들은 무너지고 어떤 일종의 다른 어떤 편법을 쓰는 업체가 성장하는 건 더 이상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선별해야 되는 어떤 배달 앱은 왜 손 놓고 있느냐. 핵심은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잘 만들게 음식에 집중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지금 배달앱의 노예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지금 배달앱에서 리뷰가 나빠지게 되면은 고객들이 아까 이제 소비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비자들이 보고 안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소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해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어느 기업이든 간에 불리의 컨슈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그중에 한두 명은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악의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그 쿠팡이라든지 중간에 배달 업체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더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오로지 업주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더라. 물론 이제 음식점 점주나 업주 가운데서도 갑질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예.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께서는 그런 그 업체나 그런 음식점은 또 혼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 또 다 반대로 본다 그러면 진상 이런 갑질하고 있는 또 소비자들도 혼내야 된다, 뭐 응징해야 된다, 뭐 이런 움직임들 요즘 많이 있는데 이게 이걸 별점 거지라고 하나 이게 속어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음식은 다 잘 먹어놓고 네네. 마지막에 하나 정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사하나 공하나님이 이거 예를 주셨는데 어떤 식당 사장님은 손님이 식당에서 모기 물렸다고 손해배상을 하고 진상 부려서 음식값 안 받고 돌려보냈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네, 비슷한 그렇죠. 거죠.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있죠. 먹을 거 다 받아놓고 좋은 서비스 다 받아놓고 오히려 환불까지 받는 이런 어떤 게 아주 일부죠. 그럼 아주 일부지만은 그런 것을 선별해낼 수 있는 아니 어떤 배달의 업체가 지금 매출이 몇 조가 넘는데 그죠? 그러면 그들한테 그런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안 하느냐? 배달의 업체들이. 근데 그것을 안 하고 결국은 어떤 소점주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지 않냐. 이 얘기가 지금 핵심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달 앱 업체가 없었을 때도 우리는 음식을 이렇게 배달하고 했었죠. 사 먹고 다 주문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 배달앱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고 거기에 수조 원의 이 매출이 나오곤 있는데 정작 달라진 거는 이쪽만 배가 부르고 이쪽만 돈이 집중되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1935님 별점 평균만 없애도 많이 개선될 겁니다. 소비자들도 한두 명 악플 보고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평균이 중요하죠. 우리가 뭐 체조 같은 거 이제 채점할 때 가장 높은 점수 가장 낮은 점수 빼고 중간 점수만 평균 내고 이런 거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고 최윤정님은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새우튀김만 환불받으면 되지 전액 요구하는 거는 또 그리고 댓글 별점으로 갑질하는 것 문제입니다. 배달앱 업체에도 대응에 문제가 많네요. 시급한 개선 필요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쿠팡 이츠였다면서요? 예. 배달앱 업체가. 예. 쿠팡 악재가 끊이질 않습니다. 물류창고 화재가 이제 덕평에 있는 그 광주에 그쪽도 경기도입니다. 화재가 났었고 여기도 쿠팡이었는데 이게 6일 동안 화재가 계속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 알다시피 경기도 이천에 있는 덕평 물류센터예요. 네네. 센터인데 거기에 6월 17일 오전 20분쯤에 아마 그 지하 2층에 있는 창구지 않습니까? 물류센터 창고 선반 위에 전선이 불꽃 시킨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CCTV 찍힌 거니까 네.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불이 났는데 이게 무려 6일 동안을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 22일 오후 4시 12분에 소방당국에서 완전 진화라고 했는데 그럼 129시간 동안 탔다는 얘기인데 당시에 이제 그 안타까운 일은 그 진화 과정에서 그 이천 구급대장인가요? 119? 네. 광주 구급대장. 광주 구급대장이신 광주 소방서 김모 그 대장께서 지하 2층에 그 인명이 혹시 남았나 싶어서 들어갔다가 그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종이 됐었어요. 네. 근데 19일 날 안타깝게도 그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 아픈 쿠팡 물류센터가 어떻든 평수가 이게 제가 듣기로는 거의 뭐 12만 7천 그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아마 축구장 15개 정도의 그러니까 건물이 축구장 15개 정도 규모라는 건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예요. 4층에 지상 4층에 지하 2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당시에 물건이 1,620만 개 정도의 그 폐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압을 했지만은 그게 쉽게 되질 않고 계속 잔존물이 남다 보니까 거의 129시간 동안 이 화재가 발생했던 거죠. 예. 사실 뭐 제 고향이 경기도 이천이고요. 사실 뭐 제 동생이 또 이천 소방서 구조대에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게 광역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천 소방서가 출동해야 되지만 광주도 인접서기 때문에 네. 들어가거든요.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상당히 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하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고요.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그 이천이란 좁은데 너무 많은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물류창고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4개의 고속도로가 통과합니다. 거기는. 그리고 서울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여러 물류 사고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천에서도 화재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38명이나 노동자 사망한 경우도 그전도 있었고 이게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대응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이 쿠팡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실제로 어떻게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 화재에 쿠팡의 잘못은 있는가. 예를 들면 사실 그 지하 2층에 에어컨도 없었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저도 말이 안 된다고 그리고 보는데. 휴대전화도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쿠팡이 뭐 신속, 속도, 로켓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아마도 전화 받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제로 창고는 큰데 화재 대비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화재 감지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 같은 전기 배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화재의 원인이었고 그것이 쿠팡의 경영진에서 의도적으로 방치했거나 아니면 뭔가 의도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생겼다. 그것이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지 않을까. 결국은 경찰의 수사도 그 부분으로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이것의 보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쿠팡하고 다른 문제지만은 화재 발생과 대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피 묵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쿠팡의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지금 이 쿠팡이라는 업체가 집 앞까지 다 배송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죠. 다. 소비자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한테 에어컨도 제대로 시설도 안 만들어주고 하다못해 핸드폰까지 뺏어간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을 보게 되면 일을 안 쳐. 그렇죠. 핸드폰을 전화한다든지 거기 세팅 같은 걸 하게 되면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얘기 들어보면은 스프링클러 작동도 뭐 8분 정도 늦었다는 말도 들리고 그렇죠. 뭐 직원이 불났다고 했는데도 보안 요원들이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묵살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주 오작동이 난다는 겁니다. 경보가. 그러니까 그 당시 처음에는 경보가 오작동인 줄 알았는데 먼 연기가 자욱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분이 막 항의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근이나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보안요원 안전요원들이 교육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안전 불감증이 확실해요. 아니 경보가 울리면 일단은 연기가 나든 안 나든 대피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물론 쿠팡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피를 했습니다. 그렇죠? 했지만 인명 피해는 지금 소방관만 인명피해를 받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뭐는 빨리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늦게 대응했기 때문에 화재가 더 크지 않았었나. 이제 고의적인 형태의 것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를 잠궈놨는지. 고의적으로 잠궈놨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8분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면 거의 다 탈 수준입니다. 그렇겠죠.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제가 이제 방화수사관도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의성, 이 수도를 잠가놨던 부분에 대한 경영진이라든가 어떤 관리자들의 어떤 지시가 있었다. 그럼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한 감지 상태를 늘 어떤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게을리했다. 훈련도 게을리했다. 이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 경영진의 책임, 관리의 책임, 쿠팡 최고 책임자의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될 거라고 보고 당연하게도 관련된 사상 부상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매년 하잖아요. 이천에서도 또 작년에도 그 전에서도 창고에서 화재가 나서 노동자가 막 수십 명이 사망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거 더 신경 써야 됩니다. 갖춰야 됩니다. 이런 거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해야 할지 대책들 좀 챙기고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경찰하고 소방당국하고요. 합동 현장 수사를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국가세원도 끼고 그다음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유관기관 낍니다. 한 다음 실적 유사를 하는데 지금 전기 누전을 하고 발표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 검식을 확실한 뒤에 왜냐하면 이게 책임 문제가 따르고 또 보험 문제 따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해가지고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는 경찰 김은배, 배상훈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 7222번님, 딸이 이천에 살아서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물류창고 화재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가 그름으로 까매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연기가 멀리까지 퍼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규모가 그렇게 큰데.
조성빈님, 물류창고가 많아도 건축 법규와 감리, 안전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참사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명백하고 총체적인 인재입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수사 철저히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그래도 결과들 다음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도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알몸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몸무게가 34kg 나갔다고 하는데 20대 남성이 34kg이라는 건 상상도 안 되거든요. 친구 관계였다고 하는데 배상훈 교수님. 관련자들은 그러니까 가해자 둘 하고 하나 더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한 분인데 네. 같은 경우 21살의 고등학교 같이 다닌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아마 대구 쪽에 근처에서 같이 다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금 13일에 발견된 건 감금치사 형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34kg에서 돌아가신 상태인데 이 사건의 앞쪽에는 네. 작년에 일종의 이 가해자들이 실종을 핑계 삼아서 감금하고 노동착취까지 몇 번 한 후에 이 피해자의 부친한테 고소를 당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올해 결국은 이들을 또 감금해서 착취해서 죽게 만든. 그러니까 네. 올해 단발적인 사건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고 작년부터 네. 발생해서 감금이 2번 있었고 다시 또 고소가 되고 상해죄로 된 상태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결국은 그들한테 끌려가서 마포구 오피스에서 돌아가신 사건. 그러니까 죄종으로 봐선 감금치사 혹은 보복살인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용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작년 6월경에 김모 씨하고 안모 씨가 그 서울대학에 학교하는 바를 동거를 했어요. 그런데 네. 그 사망하신 박모 씨가 7월경에 들렸어요. 네? 7월 달경에 들렸어요. 오피스텔에 예, 들려서 예.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사는 오피스텔에 들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 김모 씨하고 사망한 박모 씨하고는 고등학교 동창이고 네네. 그 안모 씨하고 김모 씨는 중학교 동창이에요. 서로 동창끼리 만났던 거 맞는데요. 네. 그런데 11월경에 박모 씨가 임의 동행을 당합니다. 임의 동행을 당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좀 장애가 조금 있었는데 네. 사실 음료수를 좀 훔쳤다 안 훔쳤니 해가지고 임의 동행 해서가지고 경찰 파출소에 신고돼서 조사해 보니까 박모 씨 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 경찰관이 그 김모하고 안모는 자기 친구니까는 데려가겠다 했는데 그걸 묵살하고 부모한테 연락을 합니다. 네. 부모가 와보니까 자기 아들이 있거든요. 데려갔어요. 네. 근데 아이가 상처를 입으니까 12월 8일경에 대구 달성기자서에 상해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 정리를 하면 네. 친구들끼리 살고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경찰에서 뭐 임의 동행을 당해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얘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고. 해서 부모가 인계를 받았어요. 부모가 봤더니 우리 애가 친구들하고 살고 있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상처가 많이 심하네. 그래서 고소를 한 거군요. 상해죄를 고소를 해가지고 상해죄 조서를 받았는데 예. 그게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 주소지에 조사를 받아도 피의자, 가해자 주소지로 이송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해자가 주소가 어디냐면 영등포 하나를 했었어요. 영등포로 이송을 했는데 네. 영등포에서는 1월 달에 그 김모, 안모 씨를 조사를 하니까 때렸다고 했겠습니까? 부인을 한 거죠. 네네.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돌려보내고 대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 김모하고 안모가 화가 나니까 나를 고소했다. 친구를. 그래서 그래가지고 3월 30일 날 대구로 가가지고 박모를 데리고 올라옵니다. 안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알다시피 친구들 관계. 제가 친구 관계라고 하지만 친구를 아마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김모 씨, 안모 씨가 그래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쭉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즉 밥도 안 주고 학대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사망하니까 6월 13일 날 신고해가지고 사망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 웃기는 게 뭐냐면 일단은 상해죄는 고소하게 되면은 본인이 압박을 해가지고 박모 씨가 문자로 아마 고소를 취한다고 말은 했는데 네. 이게 불송치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혐의 없음을 끝났는데 사실상 상해죄는 이거를 친고죄라든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폭행이라고 그러면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 많지만 상해는 해당이 없어요. 근데 영등포소에서 이거를 아마 그 무혐의를 했다는 얘기는 증거가 없으니까 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김모, 안모도 부인을 했고 박모 씨도 그 김모, 안모의 압박을 해서 한 것으로 보고 있죠. 근데 좀 애매한 거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해죄 고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피해자 조사 기간이 너무 길었다.
네. 그러니까 2달, 석 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뒤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빨리 했다고 하면은 네. 이건 이제 피해자 조사만 하고 피해자는 한참 나중에 불렀다 이건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붙인 얘기는 조금 빨리 했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지금 토로하고 계시는 거고 네. 저도 좀 이해를 좀 못하겠는 게 조사를 했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 조사도 전화로나마 아니면 형태로 해고 그리고 또한 이 상태가 작년에 그 일종의 감금 상태였다는 걸 확인했다고 하면은 네. 그 피해자가 문자로 내가 취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은 이게 압박을 받고 그냥 가짜로 이렇게 취하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이 담당 경찰관이 그거를 왜 놓쳤을까? 결국은 몇 가지 이걸 놓쳤기 때문에 이 가해자들은 자기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결국은 마포로 데려와서 죽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여기 거죠. 잠깐 오해가 있는 거는 그 일단 피해자 조사는 법일이 받았습니다. 네. 받고 1월 달에 피의자 범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 피의자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대지를 시키거든요. 네. 그럼 대지를 나왔어야 되는데 박모 씨가 피해자가 안 나온 거죠. 왜 못 나오게 한 거예요. 김모 씨와 안모 씨가.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고 또 그 피해자가 되지 않으니까는 아마 증거 없다 그래가지고 무혐의 처벌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안 나오고 안 나오게 된 이유가 압박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예, 사실은. 예. 했어야 왜냐하면 되는데. 당연히 이거는 감금 범죄가 보면 명확한데 그거를 왜 놓쳤을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럼 감찰이 진행됐습니다. 아니 그리고 수사관들에 대해서. 좀 사망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네. 20대 청년인데 아무리 평소에 마른 체격이라고 해도 30kg대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장기간 동안 감금됐고 그동안에 거의 아사 상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뭐 감금시켜놓고 밥을 안 주고 그냥 죽게 만든 거죠.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렇게 될 수 있을까지 몰랐을까라는 그래서 경찰에서는 중간금 치사해서 살인을 바꿨습니다. 네. 살인죄로 고의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예. 아마 보복범죄로 봤기 때문에 특가를 해가지고 처벌받게 되면 10년 이상 무기 사형을 할 수 있게 특가를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작년부터 이게 굉장히 범죄 전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서울에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끌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시 거예요. 데려갔지만 네. 또 끌려갔고 그러니까 끌려간 게 2번 혹은 3번인데 이 정도의 사안을 두고 경찰이 그걸 판단 못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감찰의 대상이 된 거죠. 수사심의관, 그러니까 부실수사 경찰의 부실수사를 막기 위해서 강화했던 그 수사심의관도 이걸 검토를 했는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사심의관은 뭐냐면 네. 형사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송치할 것인가 아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임의를 못합니다. 수사심의관한테 서류를 올려가지고 또 맡아야 돼요. 네. 수사심의관이 봐가지고 이거는 불송치가 안 됩니다. 다시 조사해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거군요. 맞아요. 네. 맞는데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외부 인사 참여는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외부 인사가 수사에 관여한다게 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결론적으로 이게 무혐의 됐다는 것 자체는 경찰의 전문성이 의심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무언가 사고가 터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거 재발 방지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이런 수사심의관자를 뒀지만 이거는 걸러지지 그거에 않았다는 대한 거죠. 것이지 정작 제대로 된 조치를 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게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심의관들이 능력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아는 경찰 마치겠습니다. 김은배, 배상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